특별한 건 필요 없어. 2005년 겨울.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박스 테이프를 손에 감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털을 찍찍 떼어낸다. 나는 어째서 이런 게 좋을까? 끈끈이에 붙잡힌 바퀴벌레를 볼 때의 성취감, 약에 빠져주고 새카맣게 떠있는 작은 개미들,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다. 나는 암에 걸린 직후 머리를 2cm 정도로 짧게 잘랐다. 그런데도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빠진다. 찍찍찍. 접착력이 떨어지면 다시 새 테이프를 잘라서 찍찍찍. 동글동글 뭉친 지저분한 박스 테이프 산이 금세 만들어진다. 아무리 테이프 청소를 좋아하는 나라도 완전히 질려버렸다. 오늘은 검은색, 내일은 분홍색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면 또 모를까. 이제는 질렸다. 그래, 미용실에 가서 면도기로 밀어버리자. 깎아머리 동자승처럼 밀어버리자. 비구니처럼 밀자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왜일까? 아침밥을 먹고 미용실에 갔다. 나는 암 환자예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요. 면도기로 밀어줄래요? 라고 했더니 소심한 남자 미용사는 긴장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징그러우면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미용사는 꺼림칙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누구라도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민둥산이 되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태어나서 이만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없었다는 것. 왠지 모르게 이게 바로 나라는 순수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놀라지만 않는다면 평생 깎아머리로 지내고 싶을 정도다. 알고는 있었지만 깎아머리가 되자 10엔짜리의 동전만한 땜통이 드러났다. 아직 짧게나마 머리카락이 남아있어서 짐작 가는 부분을 더듬자 그 자리에 있었다. 아, 땜통을 만질 때마다 그립고도 절절한 마음이 든다. 이 상처는 어릴 적 남동생이 내 머리카락을 죽을뚱살뚱 잡아뜯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남동생이 난폭하다고 속단해선 안 된다. 내가 성질 나쁜 애였던 거다. 남동생은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참을성이 강해서 마치 우리 집 애가 아닌 듯 했다. 달랑 하나 있는 남자애였는데도, 아니, 오히려 달랑 하나 있는 남자애였기 때문일까? 얼마 전 60 넘은 남동생에게 땜통을 보여주었다. 이거 기억나? 하고 물어보니 미안, 기억 안 나는데 라고 변함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미안해했다. 네가 나빴던 게 아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게끔 부추기는 악한도 있는 것이다. 그런 녀석들은 10엔짜리 땜통 정도로 끝난 것에 감지덕지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식량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남동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나치게 느긋했다. 남동생 사전에 요령이란 단어는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애가 넷이나 있는 집은 이상적인 가정이긴 했지만 그 집의 식탁은 아이들에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우선 모든 음식을 빨리 먹게 된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저마다 식사의 미학이라는 게 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남겨두었다가 한 입에 쏙 넣고 음미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나는 한치 앞은 암흑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지금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되도록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하는 성질급한 인간이다. 그러나 남동생은 훨씬 선량하게 이 세상을 믿었다. 내 반찬은 금방 동이 난다. 나는 식사에 몰두하며 느긋하게 밥을 먹던 남동생의 접시에서 그것이 가지 된장 볶음이든 크로켓이든 튀김이든 남동생이 고이고이 남겨둔 행복의 조각을 접시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눈 깜짝할 사이에 소리 없이 낚아채 침착하고도 여유롭게 먹어치웠다. 남동생이여, 아, 불쌍한 남동생이여, 너를 생각하며 운다. 남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어라, 내가 다 먹은 건가 하는 그야말로 순진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어딘가 납득이 안 간다. 이상하다.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 뱃속이 울렁거린다는 얼굴이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어느 날 아마도 굴튀김이었던 것 같다. 남동생은 벼랑간 눈치를 챘다.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나에게 덤벼들었다. 지금까지의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풀린 것이다. 그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덤벼드는 남동생을 당해낼 수 없었다. 평소보다 훨씬 센 신들린 듯한 힘으로 덤벼든 남동생은 내 머리카락을 있는 힘껏 움켜쥐고 뽑았다. 정말로 굉장한 힘이었다. 남동생의 작은 손에 머리카락이 한 다발 들려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할 수 없다고 단념했다. 아팠는지 어쨌는지도 기억이 없다. 아버지도 엄마도 아연실색해서 나를 나무라는 것도 잊었다. 결코 평소에 폭력적이지 않던 얌전하고 소심한 동생의 광기 어린 분노에 압도된 것이다. 아, 남동생이여, 불쌍한 남동생이여, 너를 생각하며 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식탁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남동생은 또르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반찬 삼아 밥을 먹었다.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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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남동생의 울분을 떠올리면 60년이나 지난 지금도 또르르 눈물이 난다. 머리카락쯤이야 뽑혀봤자 다시 나겠거니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머리를 만지작거리다 보니 한 군데 머리털이 없어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었다. 10엔짜리 동전 크기였다. 세월이 흘러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머리카락에 손을 쑤셔 넣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손가락이 미끄덩하고 머리털이 없어서 반질반질한 부분에 멈출 때가 있었다. 거기에 손가락을 대고 둥글둥글 문지르며 아, 남동생이여 하고 생각했다. 땜통뿐만이 아니다. 배꼽 바로 옆에는 하얀 입자국이 완벽한 타원형으로 남아있다. 이것도 남동생이 물고 놓지 않아서 생긴 상처다. 그렇다고 가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는 조작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처는 그 원인,
즉 나의 악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죽을 둥 살 둥 내 배를 물어뜯는 남동생을 보며 아, 내가 심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은 기억난다. 배에 구멍이 나더라도 가해자는 나라는 사실을 잘 안다. 혹시 이 상처도 음식 때문이었을까? 그 착하고 얌전한 남동생이 여전히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침은 빵인데 괜찮아? 하고 묻자 아, 하고 멋쩍게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나는 밥 아니면 안 되는데 빵은 배가 안 차서 라고 대꾸했다. 된장국도 필요해? 밥엔 된장이지. 다른 건 필요 없어. 아무거나 괜찮아. 반찬은? 샐러드 같은 거 말고 채소는 나물이면 돼. 평소에는 뭘 먹는데? 딱히 뭘 먹는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저기 전갱이 구이 정도야. 정말로 특별한 건 안 먹어. 말린 전갱이 먹을 땐 무도 갈아서 곁들여? 누나, 그건 당연하잖아. 안 그래? 그리고 또 대루코는 요리 솜씨가 없어서 나토 정도밖에는 못 만들어. 나토는 있어. 고명은 양화로 얹어도 되지? 냄새 나는 건 싫은데. 나토엔 대파잖아. 쪽파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고명은 대파 흰 부분으로 해야지. 진짜로 특별한 건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또 다시마 조림 같은 게 있으면 좋지. 그런 거 없어. 김은 어때? 좋지. 근데 난 막김은 안 먹어. 막김이 있었던 건데. 밑반찬은 무절이밖에 없어. 무절이는 너무 달아서. 뭐라고? 이 녀석은 심약한 인격자의 가면을 쓴 요지부동의 옹고집쟁이였다. 어쩔 수 없이 마트에 가서 한 마리에 500엔이나 하는 말린 전갱이에 다시마 조림까지 샀다. 어째서 500엔이나 하는 고급 전갱이를 샀느냐면 남동생이 사는 기요미즈는 건어물이 싸고 맛있기로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이다. 참나 원, 남의 집에 와서 저 선량함에 탈을 쓴 완고함은 뭐람. 아침에 내가 먹을 우유에 냉동 바나나를 넣고 간 주스와 빵 한쪽을 1분 만에 차린 다음 남동생을 위해 30분이나 들여서 특별한 건 필요 없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동생은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느긋하게 말린 전갱이를 깨작거리며 말했다. 누나, 다음에 말린 전갱이 보내줄게. 누나도 알겠지만 우리 동네 건어물이 맛있어. 뭐라고? 네가 지금 먹는 건 한 마리에 500엔이나 했다고. 그것보다 방금 그 말은 맛있는 건어물을 매일같이 먹고 있단 소린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동생은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고 있다. 옛날에 우리는 온 가족이 그런 아침밥을 먹었다. 아침에 추워서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일어나기 전부터 통통통통 물을 채 써는 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다. 멸치 우리는 냄새도 훅훅 풍겨왔다. 나는 어른이 되어 결혼해서 아직 어두컴컴할 때부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며 물을 통통 써는 장면을 상상하면 겁이 났다. 결혼 따위 하기 싫다. 어른이 되기 싫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 무렵은 항상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서 아침밥을 지었다. 배추절임도 늘 만들었다. 엄마의 손가락은 짧고 굵었다. 새빨개서 시려 보였다. 아침상을 차리는 와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엄마의 대단한 점인데 아침밥을 먹을 때면 이미 말끔히 화장을 끝내놓고 있었다. 어디서 화장을 한 것일까? 거울도 없던 연립주택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배추절임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하는 것이다. 분냄새가 나는군. 엄마는 사과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고를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차 싶은 표정이었다. 한겨울에 차가운 배추절임은 맛있었다. 내 인생은 배추절임을 만들지 않은 채 끝나버렸다. 우리 엄마가 특별히 모범주부였던 것은 아니다. 초겨울 쾌청한 날이면 4등분으로 쪼갠 배추가 어느 집 앞에나 주르륵 늘어서 있었다. 나는 이제야 생각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배추절임을 한 입씩 맛보고 싶다고. 저마다의 현관에서 나는 냄새가 그 집의 냄새였던 것처럼 배추절임 맛도 집집마다 미묘하게 달랐을 테지. 엄마는 베이징에서도 배추절임을 만들었다. 나는 새하얗고 딱딱한 밑동의 가짜란 부분을 좋아했다. 지금 생각하면 잎사귀 부분이 훨씬 맛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개 마지막까지 그릇에 남아있는 부분을 좋아했다. 배추 밑동을 기꺼이 먹는 딸은 착한 아이였겠지. 내가 그 부분을 먹을 때면 왠지 엄마가 온화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무렵에는 아직 오빠도 살아있었다. 오빠는 배추절임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을까? 베이징 골목 구석의 중국식 집에서 우리 가족은 일본식 아침을 먹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 고향식 아침을 먹는 편이 좋을 것 같기도 했던 시절. 아침 식사만큼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 또 있을까? 요즘 일본은 엉망진창이다. 남동생이여, 아 남동생이여. 세상 한구석에서 소박하게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아온 남동생이여, 너는 앞으로도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을 먹어다오. 그런 이들이 민족의 저력이니까. 경박한 누나는 아들에게 우유를 들이부은 현미 플레이크 따위를 먹였다. 그래서 머리를 금발로 물들이는 애로 자란 거겠지. 너희 집은 겨된장 장아찌 만들어? 아, 만들어. 할 줄 아는 게 없는 데루코가 뭐든 다 만들지 않는가. 데루코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엄마가 있을 땐 엄마가 만들었어. 지금 먹는 것도 겨된장은 엄마가 만든 거야. 그렇게나 서로를 미워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는데도 겨된장은 이어받은 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데루코는 위협을 달성했다. 얄미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함께 살던 그녀를 쫓아낸 것이다. 그땐 정말 놀랐다. 지금까지도 놀랍다. 하지만 겨된장 유산균은 이어받았다니. 고맙다. 할 줄 아는 게 없는 데루코야. 아, 남동생이여, 남동생이여. 63세 남동생이여. 너는 신부를 잘 고른 걸까, 잘못 고른 걸까? 분명 데루코는 로또 같은 신부겠지.
남동생을 역까지 바래다 줬더니 데르코한테 선물 사갈까? 란다. 지하에서 염장 다시마 세트를 샀다. 도쿄는 비싸군. 아, 남동생이요. 저 지방도시 한 구석에서 소박하고 수수하게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남동생이요. 어째서 너의 귀는 부처님도 울고 갈 정도로 복스러운 것인지. 사사코 씨네 아침 식사가 생각난다. 먼저 빳빳한 테이블 매트를 깐 다음 커피를 끓인다. 커다란 접시에 햄, 훈제 소혀, 생햄과 치즈 몇 종류를 늘어놓고 알록달록한 채소, 삶은 달걀에 달걀 프라이인지 오믈렛인지까지 올린다. 그것만으로 식탁이 가득 차서 나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다. 대체 어느 나라의 아침 식사인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호텔에서 오믈렛을 보고 깜짝 놀랐다. 커다란 접시에 오믈렛이 축 늘어져 있었다. 계란 6개가 1인분이라고 했다. 아, 미국인은 야만인이라. 그 옆에서는 채식주의자인 성 싶은 여자가 샐러드만 먹고 있었다. 그 샐러드 볼은 우리 집 설거지통의 4분의 3 정도 되는 크기였다. 말처럼 먹는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말도 먹을 때는 윗턱과 아래턱을 비틀어대며 천천히 먹는다. 그 여자는 음식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듯 먹었다. 아무리 채소라도 그 정도로 먹으면 살찐다. 풀만 먹는 소들도 마블링이 감도는 스테이크가 되지 않는가. 37회 전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갔을 때 사람들 대부분의 아침 식사가 커피와 빵뿐이어서 크게 실망했다. 분명 사사코 씨네 아침 식사 같을 거라고 상상했는데 어쩌면 엄마가 차린 전통적인 일본 아침 식사의 영향이 그때까지 내게 남아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사코 씨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모조리 해치운 뒤 점심은 무얼 먹을지 의논했다. 저녁 식사 풍경 같은 건 종이가 모자라서 쓸 수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 집 엥겔 개수가 얼마나 높은데 지출이 거의 식비뿐이라니까.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괜찮은 거겠지? 사사코 씨 질문에 뭐 괜찮겠지라고 성의 없이 대꾸했지만 내심 많이 먹긴 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젊은 여성에게 톳을 줬더니 아, 무서워라 하고 비명을 질렀다. 먹은 적 없어? 없어요. 벌레 같아요. 또 어떤 날은 당근을 두부에 버무려 주었더니 이게 뭐예요? 아우, 징그러 라고 말했다. 평소에 아침밥은 뭐 먹는데? 카스텔라랑 홍차요. 그것밖에 안 먹어? 네, 그것만요. 오래전부터요. 아, 일본인의 몸은 어찌 되는 걸까? 명품에는 눈이 뒤집히는 주제에 사마귀같이 비쩍 말라 휘청거리는 몸으로 아기나 낳을 수 있을까? 그럴 때면 역시 일본의 어머니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된장국 멸치다시를 우리던 나날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나는 엄마처럼 되지 못했다. 어쩌면 내 아침 식사도 이미 타락했을지도 모른다. 톳을 징그러워하는 아이는 어딘가에 시설에라도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이는 편이 좋다. 그 아이의 엄마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전업주부인데도 그런 걸까? 아니, 관두자. 나는 전업주부라면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있어서 곧 잘리려곤 한다.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녹차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실제로 녹차를 마시고 있다. 옛날에는 모든 할머니들이 그랬다. 쪼그려 앉아 주름진 양손에 고이고이 찻잔을 감싸들고 조심스레 차를 홀짝였다. 눈앞에서 제비가 날아가든 장맛비가 내리건 고양이 같은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진한 녹차를 멍하니 마시고 있을 뿐이다. 사사코 씨는 나보다 나이가 적긴 해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 사사코 씨도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커피를 마시게 될까? 아니면 저도 모르게 떫은 차를 홀짝이게 될까? 그것도 아니면 80이 되어서도 성대한 아침 식사를 해치운 뒤 점심때 뭐 먹을까라고 말하게 될까? 그러고 보니 나의 불쌍한 남동생은 30 즈음부터 아침 식사 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데르코에게 차를 끓여오라고 시켰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남동생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 가장 무서운 건 발걸음, 소리 없는 발걸음이다. 어린 시절 문득 돌아보면 바로 뒤에 아버지가 서 있어 놀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따금 남동생이, 벌써 63인 남동생이 바로 뒤에서 누나 하고 부르면 깜짝 놀란다. 아버지는 남동생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도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남동생을 보면 무섭다.